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선의 10대 왕, 폭군의 대명사, 조선 역사 최초로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 연산군입니다. 보통 1대 태조 이성기에서부터 9대 왕 성종까지를 통상적으로 조선 전기라고 하고, 성종 이후부터는 조선 중기라고 부른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역사 입문용 조선왕족실록 9화 성종편을 꼭 보고 오셔야 오늘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종은 세조 이래 형성되어 강력한 기득권을 누리던 공신 권세 가문들, 이른바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 신진사대부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특히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육성해 살인파를 형성합니다. 엄격한 도덕적 성리학 원칙을 고수했던 살인파들은 훈구파들은 물론 성종에게도 성인 군자의 자질을 강요했고, 세종대왕처럼 왕의 힘과 신하의 힘 사이 균형을 추구했던 성종은 살인파들의 싫은 소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의 아들 연산군은 태종 이방원이나 세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신하들 위에 군림하는 왕 한마디에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왕권이요. 그러나 성종 치세에 익숙해진 조선의 조정은 연산군의 뜻대로 움직일 기미가 안 보였는데 1498년 연산군 재위 4년째에 사단이 터집니다. 조선의 관청 중에는 조선족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실록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책임자였던 이극돈이라는 공신 집안의 훈구파 사람이 있었는데, 실록청 직원 중 김일손이라는 살인파의 한 사람이자 김종직의 제자가 쓴 실록 기사를 보고 적잖이 당황합니다.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에 대해 조이제문이란 글을 실었는데, 조이제문의 의제는 중국 역사에서 억울하게 황위를 빼앗겨 항우에게 살해당한 황제로 세조를 돌려서 도덕적으로 맹비난하는 의도였죠. 이 조이제문 글은 김종직이 쓴 일종의 칼럼이었고, 제자 김일손이 실록에 자기 스승의 글이니까 실어준 거죠. 이극도는 유자광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이 강도 높은 실록의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유자광 기억나시나요? 예종 때 남이를 배신했던 그 유자광이요. 유자광은 그대로 연산군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성종 때 살인파들 때문에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던 연산군은 왕은 절대 실록을 열람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실록을 확인했으며, 김일손을 비롯해 그 세력들 대부분 김종직의 제자들을 불러다 모진 고문을 하고, 김일손은 능지처참형에 나머지 김종직의 제자들과 실록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도 대부분 처형되거나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라 연산군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한 번 더 베어버리는 부관참시 처분을 내렸죠. 조선 중기 살인파들이 당한 정치적 보복의 화를 살인의 화, 줄여서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총 4번이 있었는데 1498년 김종직의 조이제문 글과 김일손, 그리고 그것을 고해 바친 유자광으로 인해 벌어진 첫 번째 사화 사건을 1498년이 무오년이라 무오사화라고 한답니다. 무오사화 이후 몇 년간 연산군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연도 잘 참석하고 신하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의 여러 병폐들을 찾아내 개선시키거나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왕으로서 나름 제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음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시를 비롯해 연산군을 모시는 궁인들이 곤장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궁궐 단높이를 높이고 높은 곳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절과 사가들을 전부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장록수를 후궁으로 들이면서부터 연산군의 사치벽도 점점 심해져 왔습니다. 1503년 연산군 재위 9년째가 되던 해, 연산군이 신하들을 불러다 뒤풀이 연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연회 자리에서 이쇠자라는 예조 판서에게 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쇠자가 술을 마시면서 술 몇 방울을 연산군의 옷에 흘렸나 봅니다. 술자리에선 연산군이 모르는 척 넘어간 듯 했으나 며칠 뒤 어떻게 왕이 준 술잔을 왕의 옷에다가 흘릴 수가 있냐며 예조판서 이쇠자를 유배보내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듬해 1504년 이번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쇠자와 그의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연산군이 의도적으로 이쇠자를 싫어하는 느낌인데, 이쇠자와 그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낸 그날, 연산군은 자기 방으로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와 정씨를 불러 미친 듯 구타를 했고,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연산군은 이복 동생들을 속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친엄마를 구타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성종의 엄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 울면서 소리 질렀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요.
가뜩이나 건강하지 못했던 인수대비는 이날의 충격 때문에 다음날 바로 졸도 후 사망해버립니다. 연산군은 지난번 9화 성종편에서 말씀드린 성종이 내쫓고 사야까지 내린 패비 윤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는 패비 윤씨가 왕비였던 시절 패비 윤씨가 너무 무섭다며 성종에게 울고불며 일렀던 적이 있으며 이쇠자는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야 말할 것도 없이 성종과 함께 패비 윤씨에 대한 모든 처분을 결정한 사람이었고요. 패비 윤씨 사건이 있었을 때 연산군은 너무 어렸기에 성종은 패비 윤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연산군에게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하들도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봤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쉬했습니다. 모두가 연산군이 패비 윤씨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산군을 다룬 숱하게 많은 사극에서 갑자사화를 다룰 때 어머니의 죽음을 우연히 알게 된 연산군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에 가까운 대학살을 벌였다고 다뤄지지만 여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면 연산군의 핏빛복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꾸준히 패비 윤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어머니의 무덤과 사당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집안을 다시 복권시켜 주었으며 신하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웠는지를 물어보는가 하면 연산군이 사건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임사홍이 연산군을 찾아가 본인은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던 시절에 혼자서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어필을 했던 기록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쇠자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약을 내렸고 자기 아버지 성종이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릴 때 동조했던 신하들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배를 가게 되거나 심하면 자살 명령을 받든지 능지처참당했습니다. 당시에 호응했던 신하들 중 이미 죽은 사람들 예컨대 정창송, 심회, 한명회, 정인지 4명은 시체를 끄집어다가 목을 더 베는 부관참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마지막 장면 때 송강호가 한명회 역을 연기한 김희성 배우에게 목이 잘릴 상이라고 하잖아요. 연산군의 행보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 조선의 최고위직 정승들 한치형, 이극균, 성준 등이 나서서 연산군을 말리자 연산군은 셋에게 전부 자결 명령을 내린 후 시체의 팔다리를 자르는 부관 능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극균은 죽기 전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자 연산군은 이극균의 8촌인의 친척들을 전부 북방의 험한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성준의 경우 어머니 패비윤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 늙은 정치인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다가 목을 벤 후 시체를 다시 5등분해 찢은 뒤 나중에는 해골을 빻아 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패비윤씨의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조 때의 권신들, 훈구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훈구파에 대한 핏빛복수를 자행한 후 공포감이 조성이 되자 연산군은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해 왕권 강화를 목표했고 기왕 사륙 파티를 벌인 김에 애꿎은 살인파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대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렸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뭐라 했거나 아니면 튀는 행동을 했던 살인파들을 싸잡아 처형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머리가 저작거려 효수되었고 국문장에는 고문을 받는 비명소리만 가득했습니다. 1504년이 갑자년이라서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왕의 남자입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조용조용했던 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연산군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사실상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성종에 대한 복수였고 아버지 성종이 일군 모든 정치 형태를 다 뒤바꾸어 버렸잖아요. 또 연산군은 창기 출신의 후궁 장록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성적 취향을 요구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나오듯 장록수는 연산군에게 야, 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침할 때는 장록수가 연산군을 아기 대하듯 역하극을 하기도 했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사생활은 각종 변태짓과 사치스러운 생활들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행사나 연회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관청, 장학원 내 악사들의 수를 몇 배 이상 늘렸으며 장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무희와 기생수도 늘렸습니다. 연산군은 장학원 소송의 기생들을 흥청과 운평이라고 명명했는데 연산군의 흥청 및 운평에 대한 선발 기준은 대단히 까다로워서 음악적 재능은 물론 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늘린 흥청과 운평의 수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흥청과 운평을 선발하는 관리를 채홍사라고 했죠. 연산군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흥청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어머니 기일에도 길가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연산군의 전횡에 지방 도처에서 연산군을 비방하는 글들이 한글로 쓰여져 나돌았습니다. 연산군은 한글 금지령을 내렸고 한글로 기록된 사서들이 소실되었죠. 국문학사에서는 이 시기를 어둠의 시기라고까지 표현한답니다. 연산군은 어전회의, 즉 왕과 대신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공간에서 대신들은 무조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의에 참여하겠죠. 연산군 12년째인 1506년은 연산군의 치세 마지막 해였습니다. 여기 박원종이란 군인 출신의 신하가 있습니다. 박원종은 주변으로부터도 신망도 높았으며 일처리도 일사천리라서 성종과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는데, 연산군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박원종은 왕을 내쫓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박원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희안, 신용무 등과 함께, 그리고 한때 연산군의 칼이 되어주었던 유자광까지 반정을 기획했고, 박원종은 군대를 집결시킨 뒤 궁궐로 들이닥쳐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다 무슨 조 혹은 무슨 종으로 끝났는데,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에겐 무슨 군이란 격화된 칭호가 붙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보내졌다가 2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고 장덕수도 처형됐죠. 연산군의 왕비와 아들들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반정딱 일주일 전 연산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연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왕비와 후궁들에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덕수와 왕비 신씨는 눈물을 흘렸으며, 연산군은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미안하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정 당일에도 연산군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으며 이런 말을 했다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해라.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